국민의힘이 4월 10일 총선 지역구 후보 면접을 끝내고 일부 지역 단수 추천과 경선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밀실 공천 논란으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친문계 의원 등 특정 후보들을 배제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대담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슈의 키워드 지역구 재배치 돌입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앞서 이 133개 지역구에서 공천 절차가 이루어졌고 오늘 일단 추가 공천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공천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그 세 가지 정도를 주목할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 사상구에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인가, 그게 약간의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예. 그게 그 김대식 그 우리 전 여의도 연구원장 장제원 의원하고는 좀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분이 공천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그 중구 성동을에는 하태경, 이해운 전 의원 그리고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의 경선이 또 확정이 됐습니다. 예. 또 하나 김은혜 전 우리 그 홍보수석과 그리고 김민수 전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과도 경선이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결국은 경선이라고 하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당 우리 공천관리위원회나 지도부 차원에서는 후보자들에게 본인이 요구했던 경선 기회를 준 만큼 만약에 낙천된 경우에는 지역구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유인책으로도 충분히 활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오늘도 그 용산 참모들은 모두 다 경선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나도 단독 공천이 된 게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역 프리미엄, 현역 의원에 대한 프리미엄 또는 당협위원장이었던 갖고 있는 프리미엄을 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 경선 결과에 따라 봐야 되겠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용산 참모들의 후광은 없었고 결국 용산 행정관들의 어떤 무덤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자, 오늘 당수 공천 13곳, 경선 17곳, 우선 공천 1곳인데요. 오늘 공천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제 그 공천을 보는 관점이 네. 용산 출신들이 얼마나 이제 약진할 것인가, 그리고 용산 출신들이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의 양지에 얼마나 배치될 것인가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선거라는 게 승패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혁신 공천을 어느 정당에서 잘하느냐, 그건 것 같아요. 그 역대 선거에서 항상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 단수 경쟁하고 꽤 많이 발표했어요. 오늘도 단수 추천 발표도 했고 여러 명 발표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의외로 용산 출신들은 단수 추천이 별로 없습니다. 의정부 갑에 오늘 발표는 한 거 아닙니다만 전희경 전 비서관의 경우가 그렇고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 해운대 갑에 공천 받았고 해운대 갑인가요? 예. 갑이죠. 그리고 이제 이승환, 중랑을 이 정도밖에 아직 눈에 안 띕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의외로 용산 출신들은 이철규 의원은 이제 경선을 한다고 자청을 했고 이철규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의외로 아직까지는 용산 출신들이 뭐 특혜를 받는다든지 이른바 윤심을 앞세워 가지고 예상했던 대로 일각의 비판적인 관점에서 예상했던 대로 그런 우려는 지금 아직은 안 낳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직 남은 게 이제 강남하고 이제 경북, 대구, 특히 대구 거기에 이제 어떤 인사들이 배치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예상보다는 국민의힘의 경선 그리고 공천 국면에서 무난하게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잡음이 있다. 이렇게까지 평할 건 아직은 없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거 봐도 그런 맥락에서 무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난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계제로 이루어진 공천 작업이 이제 반환점을 이제 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 무난하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에 공감을 하십니까? 근데 그럼요. 굉장히 순조롭고요. 아주 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국민의힘이 보면 지난 18대 총선 때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하늘도 솟고 본인도 솟고 또는 뭐 20대 뭐 옥새 들고 나르샤 파동 이런 공천 파동들이 굉장히 총선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공천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뭐 그러니까 용산에 어떤 호강이 있지 않느냐, 윤심 공천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이런 뭐 어떤 용산의 어떤 뭐 용산의 후광 또는 뭐 어떤 윤심 공천이라고 전혀 없다는 것이 일단 확인됐고요. 두 번째 보면은 우리 그 영남권의 중진들 어떤 험지 출마도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 김성태 전 원내대표나 김우성 전 대표 어떤 뭐 백의 종군 선언하는 것들도 예, 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이 영남권의 뭐 낙동강 벨트, 그다음에 서울에 와서는 한강 벨트, 그다음에 뭐 수원의 반도체 벨트, 또 이번에는 또 남양주 쪽에는 보면 이재명의 어떤 저격수를 자임하는 이재명 벨트까지 만들어져서 굉장히 총선의 어떤 네이밍이라든가 어떤 총선 판을 굉장히 좀 잘 짜지고 있던 느낌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어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환상의 조합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무런 공천 파동 없이 아무런 공천 잡음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 해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 현재까지 볼 때는 거의 뭐 100점 만점에 거의 90점을 줘도 뭐 전혀 뭐 아깝지 않다 할 정도로 평가됩니다. 자, 두 분의 전반적인 좀 평가를 들어봤고요. 일단 오늘 눈에 띄는 지역을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서울 종로의 최재형 의원이 그대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여기 뭐 인요한 전 위원장이나 아니면 뭐 박진 외교부 장관의 출마설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최재형 의원이 공천 확정된 것도 조금 전 의외였어요. 최재형 의원이 물론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왔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워낙 여기 종로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이뇨한 혁신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특히 박진재 전 외교부 장관이 강남을 얘기가 나왔다가 강남을에서 이호모 비서관하고 전 비서관하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다가 그쪽에서 다른 지역으로 배치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재배치되는 있어요. 게, 예, 그러면서 종로 생각을 좀 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재형 의원이 이제 공천을 받았으니까 글쎄 이거 뭐 결과를 봐야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이 꽤 이제 관심이었는데 중성동과에 받았어요. 예. 윤희숙 의원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제 서로 경쟁하는 이제 민주당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의 경쟁인데 아무튼 윤희숙 의원이 받은 것도 나름 경쟁력을 인정한 것 같아요. 단수 추천이니까. 여전히 중성동으로는 이제 하태경, 이해운, 이영 전 장관. 예. 이래서 이제 세 명이 경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태경 의원은 뭐 부산 해운대에 있다가 종로 출마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일로 왔단 말이에요. 중성동으로 왔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고 역시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 진구 갑에 남구갑이네. 남구갑에 이제 공천을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공천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그리고 친윤 그룹이 완벽하게 배제되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친명이라고 해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그것도 좀 부자연스러운 일인데 아까 제가 무난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어쨌든 공천 잡음, 공천 갈등 이런 것들이 아직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공천 갈등이 두드러진 정당이 대개 지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속단이 좀 이른 것 같아요. 우리 예. 김철인 교수는 뭐 100점 만점에 95점, 90점 이렇게 말씀.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직 이제 제일 핵심적인 지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그 지역의 공천을 본 다음에 이제 최종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큰 갈등이 안 나오잖아요.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괜찮게 가는 거라고 보는 건데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을 자청을 했습니다만 상대가 좀 약세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 이제 경선을 하긴 하는데 좀 보여주기 경선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법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선이 다 지금 보세요. 공천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수 추천도 있고 우선 추천은 전략 공천이에요. 그렇죠. 우선 추천도 재공모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해서 이게 100%다 공정하게 이게 적용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시스템 공천 한다고 그러는데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정성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당의 기여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저기 의정 활동이라든지 뭐 있지만 그것도 사람이 점수 매기는 거 아닙니까? AI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전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다. 예. 몇 군데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건 괜찮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직은 무난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좀 더 지켜볼 부분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까지도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렇게 이제 공천 심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만 아직 이제 화약고를 뭐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좀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현역 의원 컷오프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인데 아직까지는 지역구 현역 컷오프 사례가 한 건도 없었거든요. 일단은 뭐 지금 이번에 중진들이 많이 험지로 출마하게 되니까 아마 그 부분도 아마 컷오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어차피 지금 보면 컷오프는 지금 이 현재의 어떤 공천 룰에 따르면 7명은 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마 7분 아직 발표는 미루고 있지만 아마 조만간 아마 최후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영남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뭐 TK든 PK든 한 반 정도,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뭐 단수 공천이라든가 어떤 경선 지역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아마 대구 같은 경우는 한 5군데, 그다음에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한 뭐 경북에도 한 5군데에서 조금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아마 컷오프 비율까지도 좀 감안해서 아마 좀 뭐 세심하게 아마 공천 관리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영환 위원장도 이제 뭐 지금부터는 이제 고차 방정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제부터가 좀 시작인가요?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공천이 뭐 지금 결국 이 선거가 예. 원래 선거는 뭐 국민의 대표들이 정말 이 정치 갈등의 조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건데 이 공천 자체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처음 공천 얘기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공천 국면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이제 대진표가 확정되면 이제 각 당이 공약도 내세우겠죠. 정책 공약도 하겠습니다만 전부 공천 얘기만 하니까 과연 어느 게 쇄신인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고차 방정식, 그 고차 방정식이 뭐겠어요? 어떤 인물을 다른 지역에 배치하면 또 반발이 있을 거고, 그럼 이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구나 이런 지역에 대체적으로 그림은 그려 있겠습니다만 어떤 인물을 어떻게 배치할까? 그리고 용산 출신 뭐 이런 거 다 있을 거라고요. 또 인적 관계도 있을 거고. 근데 여건이 좀 유리한 게 일단 공천에서 배제됐거나 또는 이제 그 설득이 안 될 때 조정할 때 재공모하거나 이럴 때 재배치할 때 소위 이른바 그 포리티컬 리소스가 있어요.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 뭐 공직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 유인책이죠, 일종의. 예. 그 하나 인센티브입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권이나 그 집권 세력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어드밴티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천 탈락을 했거나 좀 자신이 불리한 지역에 단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야, 이번 선거 지더라도 다음에 뭐가 있겠지. 그런 점에서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잡음이 좀 덜해지는 거예요. 야당은 그게 없거든요. 야당은 어쨌든 간에 공천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걸 다 통틀어서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 보면요. 아니 이 지역은 뻔한데 여기를 왜 공천을 받았지? 이런 인물들이 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뭔가 내락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이번에 좀 출마하시오. 그런 좋은 자리 많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공직 자리가. 그런 것도 있어서 어쨌든 그런 걸 포함해서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잡음이 안 나는데 아까 고차방정식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예. 그만큼 많은 난제가 있다라는 걸 반영하는 걸 겁니다. 공관위원장이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이제부터 고차방정식이다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여러 지역들 강남 지역이라든지 뭐 너무나 그건 양지 아닙니까? 노른자위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게 아니냐 반영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같은 질문을 드려보죠. 뭐 앞서서 이제 90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고차 방정식을 좀 잘 풀어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뭐 지금 가장 뭐 양지 중 양지만 남은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정영환 관리위원장이나 아니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똑같이 밝힌 것처럼 이기는 공천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쟁력, 본선의 당선 가능성 여러 가지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양지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그 공간들은 어차피 뭐 새로운 인물, 뭘 영입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마지막 부분에 결국 거기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윤심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저는 전체적인 공천의 틀을 개털이거나 공천을 망치려고 것들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아마 오히려 깜짝 놀랄 만한 인사들을 오히려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좋은 어떤 그런 공천의 그런 부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금 낙관적이고 좀 장밋빛 전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상황을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역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네, 두 번째 이슈의 키워드 현역 컷오프 가시화입니다. 이번 주부터 의정 활동 하위 20%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일단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친문, 친명 갈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아까 얘기했던 중구 성동을.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앉아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탈당을 했습니다. 네. 하위 20%에 속해서 모멸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민주당의 공천 내용의 전 시작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점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빨리 진화를 해야 될 텐데 친문과 친명, 비명 간의 갈등도 있었는데 저는
친명 비명 갈등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게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거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어떻게 이제 배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국민의힘의 뭐 고차 방식을 넘는 정말로 난제일 겁니다. 게다가 특히 요즘 뭐 얘기됐던 게 뭐 818호 이게 뭐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이 그 공천에 관해서 논의했던 밀실제 공천이다 이런 얘기인데 더 좀 나아가면 이제 사천 논란도 나오고 사당화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자꾸 불거지면 말이죠. 유권자들이 이걸 자세하게 다 알 길은 없거든요. 근데 언론을 통해서 자꾸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해서 잡음이 많은 게 자꾸 보도가 되고 그러면은 유권자들은 서서히 그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민주당은 생각보다 공천에 잡음이 많네. 그래도 여러 얘기가 있던 것처럼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나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많네. 이렇게 되면 이게 선거가 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좀 그 초반인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너무 지금 친명 위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 이걸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지 선거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게 지금 곳곳에서 파열로 나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김영주 부회장의 탈당까지 나온 거거든요. 예. 앞으로 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빨리 진화를 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주당. 예. 네. 이 김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우수 국회의원으로도 선정될 만큼 정말 영등포에서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통보를 받아서 상당히 모멸감을 느낀다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탈당 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맞습니다. 뭐 김영주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여성 뭐 의원으로서는 일단 국회 부의장까지 올라가셨고 네. 좀 나름대로 의정 활동에 대한 부분도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 그리고 지역구 관리도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김영주 어떤 의원의 탈당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이어질 제가 볼 때는 연쇄 탈당의 신호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공천 관리가 사실상 어떤 신뢰라든가 객관성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실에서 이제 뭐 이 비공식적인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어떤 컷오프나 이런 것들이 논의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비공식 회의가 2개가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기구 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뭐 이 최고위를 가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볼 때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거기에 김병기라는 분이 공천관리위원인데 거기 와서 어떤 총선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를 했고 두 번째 거기에는 뭐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멘토로도 알려져 있는 정성호 의원이 거기 참석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어떤 최고위원들은 전혀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 비공식 회의에서 어떤 공천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김영주 의원뿐만 아니고 모든 제가 볼 때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금 나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김영주 의원만 어떤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수치심이나 어떤 이 부분을 수치로 알고 탈당을 하지만 나머지 아마 남아있는 잔류하고 있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도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떤 발표를 하든 예.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 공천 파동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아마 총선을 지금 한 50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맞닥뜨린 상황이 결국은 내분으로 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공천 갈등이 계속해서 좀 심화되면서 탈당이 이번이 이제 신호탄이 돼서 탈당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탈당이 이어질지 그 뭐 연쇄 파동이 날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지금 뭐 비공식 회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비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확인될 길도 없어요 사실은. 예. 떠도는 얘기긴 한데 분명한 건 이재명 대표가 상당 부분 이 공천관리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 같아요. 당대표가 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공천 혁신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대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감내할 정도를 넘는다는 말이죠. 이건 사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거와 달라가지고 전부 의원들의 개개인의 정치적 생명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냥 어디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정치적 쟁점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사활적인 게 바로 공천이에요, 이게. 모든 정치가 다 그러는데.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른바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하면서도 공정하지 않다라는 게 퍼지면 그게 승복이 안 되겠죠. 설득이 안 되면서 탈당 허탈이 이어지고 뭐 저기 제3지대나 이런 쪽으로 안 간다 하더라도 무소속이 나오게 된다면 그 편은 갈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차피 공천 못 받고 탈락할 바에야 미리 탈당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경선까지 하면은 이제
출마를 못하니까 선거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처음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예상했던 게 됐고 국민의힘은 예상보다는 적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고 예. 예상보다는 민주당은 예상보다 더 훨씬 더 빨리 불거지는 거예요. 이걸 빨리 캐치를 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과도하게 공천에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정하지도 않고. 공관위가 왜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비선 얘기 나오고 있고 자꾸 이런데 이건 아주 민주당에게는 지금 초반에 아주 악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이제 오늘부터 사흘간 1차 경선 지역구 23곳에서 경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1차 경선 지역구는 서울과 경기, 인천 8곳은 물론이고 텃밭인 광주와 전북도 포함이 됐는데 이 경선 결과는 그럼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 뭐 당내 경선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어쨌든 프리미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어느 정도의 감점을 받느냐 현역 의원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하고 아마 현역 의원들이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이 어느 정도의 가산점을 받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뭐 감점 비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권리 당원 비율 중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친명계를 주축으로 하는 어떤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권리 당원들은 결국은 어떤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지역구 관리를 잘해왔느냐, 어떤 당원들과의 소통을 잘해왔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친명계 후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좀 보입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친명계가 좀 유리하지 않겠어요? 이 정당의 경선이라는 게 예. 당원 배치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선에서조차도 친명이 공정하지 않게 그런 어떤 그 룰이 적용된다면 그건 아마 파열음 정도가 아닐 거예요. 당이 완전히 원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명시적으로 무엇을 조작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하는데 경선의 그 비율이 있잖아요. 당원 비율도 있고 국민 비율도 있고 그런데 예. 그 어떤 당원들이 거기에 배치되냐 문제거든요. 어느 후보에게 더 친화적인 당원들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당의 경선이라는 게 반드시 공정하지만도 않은 거예요.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뭐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당의 지도부가 이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에 따라서 저는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여론조사도 그렇고 최근에 여론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정 후보들을 배제했다라고 해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은 이제 설령 친명 후보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선거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본선에서.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양당 다 마찬가지인데 아마 그래서 이번에 경선은 저는 친명계가 상당히 전 약진할 것 같아요. 경선에서는. 지금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나온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미시공천 얘기 나오고 그래서 아무래도 친명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럼 뭐 사실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 장악하고 자기 뜻대로 가려 하는 그런 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1차 경선 전망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마지막 이슈 역시 영상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네, 마지막 이슈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확인하신 대로 총선 지휘권 충돌입니다. 개혁신당에서 지금 내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또 선거 지휘권을 놓고 파열음이 나면서 이낙연 공동대표가 퇴장을 하기도 했는데 개혁신당의 갈등 상황 상당히 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이라는 당명 그리고 로고까지도 주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조금 어떤 주도권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양정숙 의원까지 이제 이 신당에 합류를 하면서 이게 꼬마 민주당 되는 거 아니냐, 구민주당 인사들이 다 합류하면서 꼬마 민주당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낙연 대표가 결국 주도권을 가지겠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아마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처럼 보이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결국 이번 총선은 이낙연, 이준석 공동 브랜드가 아니고 이준석의 브랜드로 치르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5개 정파 중에 4개 정파가 이 부분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오늘 사실은 그 정도일 줄은 모르고
본인이 아마 중도에서 퇴장을 하고 나면 아마 그 금태섭 전 의원이나 아니면 뭐 그 종천 의원이 나름대로 좀 시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할 줄 알았을 텐데 오늘 아마 이제 그 바로 시기에 결정을 그대로 했단 전격 말이죠. 결정됐다 그러거든요. 그럼 사실 이준석 대표하고 나머지 종천 금태섭 전 의원하고도 어느 정도 약속 대련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된 게 보면 정책, 홍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공천권까지도 이제 넘어가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관여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항상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한정당에 두 개의 머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준석, 이낙연 공동체제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김종인 위원장이 그 이준석 대표에게 얘기한 게 보면 금태섭 전 의원이나 아니면 종천 의원까지는 포함하지만 이낙연 전 총리하고의 합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게 합당하는 순간에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정치와의 어떤 단절 또는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운맛, 색깔 이런 것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이준석 대표가 뭐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조금 받아들인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그 뭐 이낙연 쪽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이 뭐 어떤 뭐 굉장히 사당화다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과거 제3신당의 사례를 보면요. 자유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도 김정필 총재가 거의 뭐 1인 정당화했었고 지난번 2016년도에 출마했던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안철수 중심이 안철수 브랜드로 움직였던 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은 결국은 아마 이준석 브랜드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을 할 수 있는 의원들도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이낙연 쪽보다는 아마 이준석의 가치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이 그대로 아마 이준석 브랜드로 계속적으로 뭐 정면 돌파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뭐 이준석 사당화를 의결했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혁신당의 지금 갈등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개혁신당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양당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뭉치더라도 하늘에서 갑자기 누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건 크게 문제 안 된다고 봐요. 그걸 뭐 굳이 이합 집산이다 이렇게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네네.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오늘 벌어진 일을 보니까 이게 9일날 전격적으로 통합이 됐잖아요. 설 연휴 첫날. 예. 그리고 오늘 19일이에요. 전격적으로. 네, 전격적이에요. 예. 저는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잘 돼 가는구나 이제 제3신당이 그야말로 이제 중도층들의 어떤 정치적 수요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전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좀 가졌어요. 양대 예. 거대 정당의 폐해가 있으니까 분명히. 근데 9일날 그랬다고 오늘 19일이니까 열흘 만에 됐는데 그동안 설 연휴를 생각하면 이게 만약에 내일 분당이 정말 공식화 된다면 내일 이낙연 대표가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봉합이 될지 다시 완전 분당으로 갈아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분당이 된다면은 열흘이면 제가 다 대한민국 정당사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해방 이후에 그 수천 개 정당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내일 분당이 된다면은 대한민국 정당사에 가장 단명한 정당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정말 참담하고 불명예스러운 정당이 될 것이다. 출발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누가 뭐 어떻게 했다 이거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준석 대표가 누구를 어떻게 뭐 조응천하고 가깝고 이런 건 다 의미가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거는 개혁신당도 똑같구나 이렇게 되면은 뭐 과거에 아니 현재 있는 양대 거대 정당의 그 이른바 여의도 사투리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그것과 뭐가 다른가? 다시 말해 완전히 정치공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개혁신당은? 그럼 이건 길이 없어요. 뭐 지역적인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선 주자급이 뭐 있긴 있습니다만 과거에 뭐 김정필이라든지 그런 대선 주자는 아니잖아요. 안철수 같은 대선 주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인물이 이렇게 출중한 것도 아니고 뭘로 싸울 겁니까? 명분하고 의제로 싸우는 거거든요, 정책이나. 그 정책 몇 개 이준석 신당에서 나오다가 이 아까 저기 김정민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뭐 전두환의 국보위까지 비유를 했던데 이건 갈 네. 때까지 간 거예요. 당신과 이제 만나지 않겠다는 하나의 선언이거든요. 근데 전두환의 국보위를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양대 지금 이낙연, 이준석이 사실 두 축이에요. 뭐 사개 정파 있다고 그러지만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면 뭐가 있습니까? 그 둘이 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그래서 공동대표했고 또 이낙연 대표를 총괄 선대위원장을 시켰잖아요. 이렇게 배제하면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 됐고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개혁신당이 정말 통합의 정신을 가지고 화학적 결합을 해나간 노력을 보이면서 정책적인 걸 해서 양대 거대 정당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일 제가 볼 때 봉합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그 네. 봉합을 국민들이 신뢰해 주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죠 이제는. 네. 이미 제3지는 오늘부로
거의 전 조정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꽤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좀 뭐 지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기대 걸었어요. 예, 예. 근데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낙연 대표 측이 내일 오전에 이제 입장을 밝히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당이 다시 쪼개진다면 이 개혁신당에 참여한 모든 인원에게 큰 타격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예. 그 이준석 대표에게도 빅텐트가 깨지게 되면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낙연 대표가 좀 뾰족한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조금 오늘 같은 상황은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상황이고 굉장히 조금 모멸감 느낄 텐데 그 만약에 그 이준석 개혁신당이 남아 있어 봤자 본인의 역할은 없거든요. 어차피 총선에 대한 주도권 모든 것들을 이준석 대표 가진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뒷방 상황 노릇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문 역할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아 있어도 좀 그렇고 만약에 내일 만약에 이게 나 탈퇴해서 나오게 된다면 정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정말 모양이 빠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젊은 대표에게 노란한 것밖에 안 되는 꼴이 되니까 본인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마 이낙연 총리하고 함께 움직일 사람이 김종민 의원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나가서 과연 이게 조금 모양새가 빠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더라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낙연의 길을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결국은 호남에 기반을 둔 이낙연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만약에 억울하게 공천당해서 떨어져 나오는 어떤 친문계라든가 비명계 의원들을 좀 규합해서 예. 왜냐하면 그분들 대부분이 호남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낙연 신당, 이낙연 중심으로 한 아마 새로운 한번 총선에서 도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2016년도에 안철수의 국민당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배경에는 그 당시의 대표였던 문재인 당대표에 대한 어떤 호남에서의 견제 심리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작동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의 어떤 공천이 친명계를 위주로 한 그런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호남의 민심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가 좀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어떤 이준석 개혁신당이 남아서 어떤 다른 길을 모색하기보다는 예. 이낙연의 신당을 만들어서 그나마 아마 호남 민심에 호소하는 길밖에 지금 남아있는 수가 좀 없지 않나.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딜레마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개혁신당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